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될 줄 몰랐는데 두서없이 쓰는 글이라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와이에서 남은 여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는 이곳에 와서 어찌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벌써 이곳에 정착한 지도 시간이 꽤 흘러서 아주 재미나게 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스펙타클하고 막장 드라마 같은 일상이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 수도 없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차라리 보육원 같은 곳에 들어가 밥이라도 배물리 먹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죠. 저는 조부모님 손에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글쎄요,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네요.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살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양육할 마음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단지 나라에서 지원받는 생활비 그 몇 푼 때문에 저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죠. 폐지를 줍고 하루에 몇천 원이라도 벌어오는 날에는 제게 봉지라면 하나를 던져주시고 소주를 사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 냄새가 잔뜩 나는 할아버지와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제게는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이 피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에서 가끔 주는 쌀로 근근히 버티면서 살 수는 있었죠.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어 중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기술이라도 배워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죠. 저는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카락을 줍는 일부터 차근차근 일이라는 걸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로 시작한 월급 50만 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 노력을 인정받아 샴푸도 배우고 가위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직업도 잘 선택했는지 제가 손재주가 꽤 많더라고요. 가위질을 척척 해내니 소문에 소문을 타서 고정 손님도 꽤 많아지고 그렇게 몇 번의 미용실을 옮긴 다음에 저는 청담동에서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좋기 10년 이상을 미용계에서 굴렀던 덕분이었죠. 헤어 디자이너 명함을 달고 큰 샵에 부원장까지 달고 나서는 정말 손님이 쉴 새 없이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명한 기업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 머리도 만지기 시작했어요. 펌 하나 하는데 3만 원이었던 가게에서 60만 원씩 하는 머리도 턱턱 결제하는 가게까지 업그레이드 되는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손 성할 날 없었던 날들이 막 떠오르네요. 저는 제 샵에 꾸준히 드나들던 남자 손님 한 분과 연애를 하게 되었죠. 가격이 비싸 자주 오던 손님은 아니었지만 저와 스파크가 딱 튀었다고나 할까요? 저도 손님을 자주 보기 위해 커트값도 파격 할인해주고 예약 관련해서 연락을 시작해서 사적인 이야기까지 두런두런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저는 이미 헤어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은 이후부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주머니 사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둘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힘든 주머니 사정에도 부조를 크게 내고 화환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저 혼자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나서서 일도 다 도와주고 했죠. 저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할아버지였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가족이었다고 마음이 꽤 쓰이더라고요. 장례가 끝난 뒤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저는 그 즈음에 다니던 샵을 나와 제 이름을 달고 청담동에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헤어는 물론이고 메이크업의 관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멀티샵이었는데 머리를 하면서 네일 아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모님들의 구미에 당겼는지 손님이 늘 가득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투자 비용도 모조리 뽑고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오로지 제 능력 하나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필요한 걸 하나둘 사주다 보니 허세가 조금 늘어난 기분이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귀여웠습니다. 차 한 대 뽑아달라길래 제 차를 타고 다니라고 차키를 주니 삐진 척 입을 쭉 내미는 모습도 귀여웠지요. 화가 났다가도 잘생긴 얼굴을 보면 화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딱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면서 저희 집에 와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본인 부모님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것 같다면서 제게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죠. 저는 지쳐있는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쥐어주고 사달라는 명품들도 사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시켜주고 싶어 했죠. 그렇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고 제가 일하고 오면 힘들까봐 미리 청소도 밥도 빨래도 해놓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돈은 제가 벌면 되고 지금처럼 남편이 가사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제가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니 엄청 놀라하면서도 자기가 프로포즈하고 싶었다고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저희는 그닥 어려움 없이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살고 있던 집에 남편이 몸만 들어오면 되는 거였고 저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도 딱히 없어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돈을 좀 잘 번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우리가 몇 년 전에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서 부동산을 하나 사둔 게 있는데 그게 글쎄 그린벨트에 엮인 땅이지 뭐니.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네 살림도 신경 안 쓸 테니 서로 쌤쌤인 걸로 치자. 시어머니는 쿨하게 말하셨고 정말 행동도 쿨하게 하셨습니다. 바깥일 하느라 바쁜 며느리에게 명절이나 김장 같은 큰일에 수고스럽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면서 부르지도 않으셨고요. 남편 생일 때나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너무나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 보고 집에서 귀찮은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는 남편이 기특해서 어렵다는 시댁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용돈은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허하실까봐 기력이 충전되는 보약들도 여러 채 해드리고 틈이 나면 강남 유명한 갈비집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했죠.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야. 내가 우리 며느리 들어온 이후에 아주 호강하고 있어. 매번 이렇게 비싼 고기에 해산물에 아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니만. 항상 호탕하게 웃으면서 저를 치켜 세워주는 시댁 어르신들의 제 어깨도 한껏 치솟았죠. 글쎄 그러면 안 됐는데 저도 너무 신이 나니까 용돈을 더 올려드리고 더 비싸고 좋은 것들로만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말이라도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당연히 이런 삶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살았죠. 아침부터 헤어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일찌감치 출근을 하는데 그 시간엔 잘 일어나지도 않은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는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아주 난리 부르스가 났더라고요. 궁금했지만 일단 출근을 해야 돼서 저는 서둘러서 움직였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계속 대박이야 대박이야 하고 외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대박이야? 우리 왜 사기맞은 땅 있잖아. 퇴직금 탈탈 털어서 웃돈 주고 샀던 그 땅, 어? 그린벨트에 엮인 거기? 무슨 고속도로 옆이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 그 땅. 거기 개발 제한이 풀려서 그린벨트 해제됐대. 지금 땅 시세가 우리가 샀던 것보다 몇 배로 뛰고 있대. 어머, 잘됐다. 거기 땅 엄청 많이 사뒀다고 안 했어? 맞아. 우리 부모님 이제 인생 편하게 사시겠다. 엄청나겠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땅이 처분이 되면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잠깐 행복회로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 땅을 팔으라고 엄청나게 연락이 오는지 남편과 시부모님 휴대폰에도 불이 난다고 했어요. 저는 온 가족이 행복해하면서 돈이 생기면 집을 사야지, 차를 바꿔야지, 해외여행을 가야지 하는 이야기들을
즐겁게 듣고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 가족이고 그 계획 안에 저도 포함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몇 개월이 지나고 한참 고르고 고르던 시부모님께서 드디어 땅을 처분하셨다고 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웃돈을 주고 팔았다고 했고 이미 뉴스에 기사에 난리가 났던 땅이라 시세가 얼마인지 최근 거래 기록이 어떤지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얼마나 받으셨나 싶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고 최근 거래 기록에서 시부모님이 땅을 얼마에 거래를 하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약 100억이 조금 넘는 돈을 받고 파셨더라고요. 저는 그간 제가 시댁에 지원해드린 돈도 있고 하니 앞으로는 저를 좀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처음에는 저와 함께 쇼핑을 가자고 하시더니 저한테 고작 립스틱 하나 사주시고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명품 브랜드에서 옷이며 가방이며 척척 사시고요.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몇 번 계속되다 보니까 저를 굳이 쇼핑하는데 데리고 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비싼 스포츠카를 턱 샀더라고요. 드라이빙 시켜줄게 하더니 내가 한번 몰아보고 싶다니까 절대 안 된다면서 스페어키까지 꽁꽁 숨겨두고요. 저는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여태 제 차를 빌려주고 했겠어요? 다 애정이 있고 사랑하니까 했던 행동인데 치사하게 나오니까 저도 치사해지더라고요. 시댁에서 집을 샀다면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입주를 딱 했을 때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앞만 아둥바둥 이쁨 받으려고 애를 써봐야 내 몫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요. 제가 웃으면서 넌지시 찔러봤는데 오히려 저를 도둑년 취급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한강뷰 아파트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도 여기서 출퇴근하면 샵도 가깝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너도 하나 사. 근데 여기 시세가 많이 올라서 돈이 되려나? 거기서 버는 걸로 모아서 언제 사겠어? 어머님이 저희도 하나 사주시면 되죠. 어머 얘, 너 왜 이렇게 염치 없는 애가 됐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서 너네 집을 사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 100억 넘게 버셨잖아요 라고 소리를 칠 뻔했습니다. 아직까지 시댁에서 저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간 매달 용돈도 300만 원씩 드리고 명품에 차에 전셋값 지원한 걸 생각하니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갈비를 먹으러 갔을 때 제 기분이 제일 심하게 상했죠. 누가 봐도 명품 로고가 떡하니 박힌 옷들을 차려입고 명품 가방에 스포츠카를 타고서 갈비집까지 가서 배불리 밥을 다 먹고는 저보고 계산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밥을 사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쪼잔하고 치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한턱 쏴. 자기 이제 스포츠카도 끌고 다니잖아. 내가 돈이 어딨어. 다 엄마 아빠가 사주시는 거지. 자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치사하게 굴어? 우리 집에 돈 쓰는 게 싫어? 오히려 저보고 치사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주둥아리를 콱 쥐어받고 싶었지만 참았죠. 그날 결국 저녁값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잘 먹었다며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외제차에 올라타는 시부모님이 어찌나 꼴불견이던지 저는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정이 떨어지니까 그들에게 쓰는 10원짜리 한 개도 아까워지는 그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용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10일에 직원들 월급을 주면서 시댁에도 용돈을 드렸었는데 용돈을 드리지 않자 득달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시부모님과 남편이 집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며느리야. 까먹은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다. 이 늙은이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고 너도 참. 이 병원에서 검사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원래 우리 그 300만 원 입금해주는 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더구나. 지금 보내라.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제가 이제 용돈 안 드려도 두 분 살만 하시잖아요. 제 돈으로 외제차를 산 것도 아니고 제 돈으로 한강뷰 아파트를 사신 것도 아닌데? 어머머, 이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기집애요? 그래, 기집애야.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우리가 부모도 없는 거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돈으로 우릴 무시해?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배은망덕하다니요. 제가 여태 용돈을 드렸던 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시라고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불편하게 살라고 돈은 안 주겠다는 거야? 제 말에 곡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두 분 부동산도 정리되고 저보다도 훨씬 부자신데 저한테 오히려 용돈도 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네 부모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한테 와서 그러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300만 원 입금해. 부모도 없는 거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서 데리고 왔더니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기집년 같으니라고. 그 말을 뒤로 두 분은 씩씩거리면서 집을 떠나셨죠. 저는 정말 일말의 정도 안 남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눈을 부릅뜨고 남편에게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지가 뭘 잘했다고 선수를 치던지. 너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도대체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사람을 깔봐? 네가 돈 벌어오면 다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나 너한테 진짜 정 다 털린다. 재수없다 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래? 내가 언제 너네 부모님을 깔봤어? 100억이 넘는 돈을 받고 땅을 팔았으면 몇 년 동안 꼬박꼬박 생활비 드리고 전세자금 도와드리고 한 나한테 일정 금액은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 돈을 너한테 왜 주냐? 너 지금 돈 보고 나랑 결혼한 거야? 진짜 소름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돈 보고 너랑 결혼을 해? 너 돈 얼마 들고 왔는데? 네가 결혼할 때 이 집에 이불이라도 한 짝 사왔어? 네가 차 사기 전에 내 차 타고 다니고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명품 모으면서 호의호식했으면 몰라도 야, 너 여태 나 돈 없다고 까여본 거 맞네. 너 진짜 질리고 너무 소름이고 너랑 더 이상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어. 우리 이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해? 너 말 조심해. 다짜고짜 이혼을 말하는 남편이 아주 수상했습니다. 돈 좀 만졌다고 어디서 딴 여자라도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됐죠. 그래봐야 우리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자고 때를 쓰듯 말하는 남편을 무시했고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저랑은 단 하루도 못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둘이 알콩달콩 살던 집에 저 혼자만 덜렁 남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곱게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든 상황이 생겼다면 당연히 의심을 풀어가야 하는 게 맞죠.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지 일주일이 딱 넘어갔을 때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흥신소들 체계적이고 아주 교묘하게 증거들을 딱딱 수집해 주었어요. 네, 남편은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대생과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어린 여대생은 뭐가 좋다고 남편을 만나는지 처음엔 이 여자도 정상은 아니네 싶었지만 백화점에 가서 저에게는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었던 명품 가방을 턱턱 사주는 사진을 보고 이해했죠. 역시나 돈으로 꼬신 거였습니다. 얼굴이 이쁘장하고 어린 티가 팍팍 나는 어린애한테 고가의 명품을 만날 때마다 안겨주니 안 넘어가고 100일까요?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비밀로 했겠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변호사님이 난감하다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증거 사진들이 아주 명확해서 이혼 소송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만 상속된 재산은 이혼할 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시부모님 명의대로 있다면 당연히 분할할 수 없고 시부모님께서 남편분께 상속을 했다면 그 또한 상속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게 될 시
제 몫의 현금은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무래도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을 통한 일정 금액은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 돈이 몇십억이 될 수는 없죠. 지금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적으로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00억대의 자산을 가진 시댁인데 귀책 사유 또한 남편에게 있다는데도 법이라는 게 뭔지 그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고 상대방이 열받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죠. 제가 굳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일부러 이혼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받을 위자료가 많지 않고 굳이 그 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상대방의 귀책이기 때문에 남편분은 사모님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여자는 상간녀가 되는 거죠. 일부에선 이걸 복수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에 유레카를 맞은 듯 했어요. 어떻게든 어린애와 살고 싶어 저보고 이혼을 종용하는 남편에게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어차피 제가 한 달에 버는 돈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굳이 위자료 몇 푼에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제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집에도 안 들어오겠다. 나가서 뭘 하든 말든 호적 정리만 안 해주면 만나는 여자마다 죄다 상간녀가 된다니 이보다 더 사이다일 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저는 아이도 없고 눈치 볼 가족들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집으로 보내는 남편에게 절대 이혼은 하지 않겠다며 서류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시댁에서도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너는 네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데도 무슨 고집으로 이혼도 안 하고 뻐긴다니? 너 중학교 졸업도 못했잖아. 우리 아들이 요즘 만나는 여자가 무려 땡땡 대학교에 다니는 여자란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 아니겠니? 아무래도 2세는 낳아야 되는데 중졸인 엄마보다야 똑똑한 엄마가 낫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 집안에 명예도 살고 하지 않겠냐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줘야 우리 아들이 저 여자를 놓치지 않지. 너처럼 다 늙고 그런 여자보다 어리고 젊고 예쁜 애가 훨씬 좋지 않겠니? 어쩜 그렇게 애가 이기적일 수가 있어? 저는 증거까지 하나하나 남겨주는 멍청한 시댁에게 오히려 고마웠죠. 저 같으면 조용히 딴 여자들 만나면서 살 텐데 왜 굳이 저에게 상간녀 이야기를 해대면서 저를 자극하고 이혼에 목숨을 거는지 상간녀가 직접 찾아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샵에서 사모님들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테파나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원장님, 손님도 아니고 예약도 안 하신 분인데 꼭 만나야 한다면서 찾아오셨어요.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리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기실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멀리서 봐도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바로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그 여대생이었습니다. 굳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여자의 머릿속이 참 궁금했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더 엿을 먹일 수 있는 행동인가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모님의 머리가 끝난 뒤 저는 원장실에 최대한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문대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상간여임을 밝히는 거 보면은 그닥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네? 왜 이혼 안 해주세요? 제가 누군지도 알고 저랑 오빠랑 어떤 사이인지도 다 알면서요? 정말 머리에 든 게 없나? 내가 왜 이혼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네가 이렇게까지 안달이 나서 나한테 찾아오는데 내가 누구 좋아라고 이혼을 해주니? 오빠랑 저 진짜 서로 사랑해요. 저도 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알지만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당연히 오빠 아이고 오빠랑 같이 산부인과도 다녀요. 아이 호적에 올리려면 이혼부터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임신했니? 정말 축하한다.
그 모질이랑 어떻게 아이도 가지고 했네? 정말로 너무너무 축하하고 출산 잘하고 아이도 예쁘게 키우렴? 하지만 난 이혼은 안 해줄 거란다. 아빠 없는 아이로 어디 한번 잘 키워봐. 임신까지 했다니 이보다 더 경사일 수 있겠어요? 이로써 혼외자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겠다 하면서 저는 통쾌함에 눈물까지 다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시댁에서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이혼 타령을 하길래 왜 그런가 싶었어요. 저를 자극해서라도 어떻게든 이혼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태어날 아기 때문이었다니. 물론 태어날 아이한테는 죄가 없지만 혼외자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그 두 연놈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빌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죠. 상간녀의 배가 티가 날 정도로 불러오자 미용실이며 집이며 하루가 뭐다 하고 저를 찾아오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진절머리가 났죠. 미용실에도 결국 소문이 다 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이라는 게 원래 소문의 근원지이기도 했고 오르락내리락 해봐야 제가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야 어차피 피해자니까요. 여기 원장 어딨어? 남편 가수 제대로 못한 주제에 이혼은 도대체 왜 안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이 두 사람, 아니 아이까지 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 알아? 온 동네에 상간녀 모녀라고 소문나고 싶어서 여기서 이런 소란을 피우세요? 막내야, 경찰 좀 불러. 그래, 내 딸이 네 남편이랑 바람났다. 근데 애초에 이러나 저러나 꼬신 건 네 남편이고 그런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한 건 너고. 너는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니? 네가 네 남편 아랫도리 관리만 잘했어도 우리 딸이 임신을 했겠어? 그것도 둘이 짝짝꿍이 맞았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됐어요. 나 벌써 임신 6개월 차고 이제는 진짜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요. 자식도 없으면서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지난 과거가 어떻든 우리 아이가 애를 낳겠다고 하고 아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만 벌 주고 이혼해줘요. 바람난 딸년 머리채 잡아다가 방에 가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를 찾아와서 이혼하라 마라 하는 꼴이 제법 웃기네요. 난 이혼 절대 못해주고 아이가 혼외자식이 되든 저 여자가 미혼모 삶을 살든 그러든 말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이후 경찰이 왔고 막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 덕에 두 모녀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걸 봐서는 남편이 찾아가 꺼내주기라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할래? 우리 엄마 아빠가 1억까지는 줄 수 있대. 내가 고작 돈 1억이 없어서 이러는 걸까 봐? 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이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나 봐? 남편은 1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저는 당연히 이혼해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손님들 중 일부에서는 이렇게 질질 끌어대는 김 원장도 참 성격 이상하다 하는 손님들도 계셨지만 어차피 치근한 마음도 안 드는 거 괴롭히는 건 제 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을 시달리다 결국 상간녀가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서는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의 자식인데도 지금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양자로밖에 인정 못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어쩌라고였죠. 양자든 친자든 제가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해줄 건데 가능이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녹음해뒀고 문자나 SNS 글들을 전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저장도 해두었죠. 나중에 어떤 소송이 걸리든 제가 질 이유 하나 없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결국 상간녀 호적에 올라간 아이는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 남편이 제게 다시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10억이라고 하니 구미가 좀 당기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아둔 돈과 별개로 한 번에 10억이 입금되면 누구나 군침이 흐르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살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현금 재산을 합치면 대략 2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현금 10억은 거의 로또급인데 생각이 좀 기울더라고요. 돈만 꿀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변호사님을 찾아갔더니 어차피 현재 부부로 되어 있고 공동 부부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냥 받아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에 대한 소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현금을 더 받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10억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고민은 좀 해봤어? 10억 줄 테니까 서류에 도장만 찍어. 도장만 찍어주면은 귀찮은 일 없이 내가 다 알아서 다 할게. 어? 일단 계좌로 먼저 보내. 입금되는 것부터 봐야 되겠어. 당신이 원래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그럼 일단 보낼게. 보낼 테니까 딴소리 하지 않기야? 입금되는 거 확인해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 정말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통장으로 10억이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입금 내역을 확인하자마자 핸드폰 전원부터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놓고는 미용실 근처에 단기 원룸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겠다. 돈을 돌려줄 마음도 없지만 속은 시커멓게 태우고 싶었거든요. 청담동 근처 단기 월세라 값이 단단히 비싸긴 했지만 이 정도는 시댁에 한 달 생활비 주던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3일 내내 휴대폰을 꺼두니 미용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스태프들에게 그동안 한 번도 못 썼던 휴가를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우겠다고 예약을 미뤄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모님들께는 제가 일일이 연락드려 사정을 말하고는 죄송하다고 예약을 미루겠다고 했죠. 사모님들은 제 이야기가 꽤나 재밌었는지 힘내라면서 흔쾌히 밀어주셨고요. 저는 휴가 기간 동안 단기 월세를 잡은 곳에서 아주 신나게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출근을 준비하려고 휴대폰을 켜자 부재중 전화며 문자며 카톡이며 아주 휴대폰이 작동을 멈출 정도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그깟 10억이 아까워서 이러고 있다니 정말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연락이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혼하는 거 맞지? 연락 좀 해라. 죽여버린다. 살려달라. 아주 난리 부르시더라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으니 저는 당당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돈 먹고 튀는 거야? 너 내가 고소할 거야, 해봐. 내가 믿는 거 없이 그런 짓을 벌였겠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했지. 이 능구렁이 같은 년이 지금 내 새끼를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는데 너까지 나한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할 말 다 했어? 나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전화 끊자. 너 이 죽일년! 내가 너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아주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릴 거야. 내 돈 내놔! 수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출근한다니까 미용실로 가자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늘 하루 아예 미용실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래도 예약된 손님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끼칠 수가 없어서 출근을 감행했죠. 아무래도 미용실 같은 곳은 예약을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손님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저는 언제 찾아오려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막내에게 우리 시댁 식구들이 오거든 주저하지 말고 바로 경찰을 부르라고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한 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꽤 이른 아침부터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길래 오전 중에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오후는커녕 미용실 문을 닫을 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룸이 아닌 제가 원래 내놓았던 저희 원래의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조용했죠. 이렇게까지 조용히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받으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지훈 씨 보호자분 되실까요?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지훈 씨와 이지훈 씨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를 당하셔서 영안실에 안치해드렸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인계를 하셔야 장례 절차가 가능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내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옷만 걸쳐 입고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시신을 보겠냐고 묻길래 상태가 어떠하냐 하니 상태가 처참하다고 해서 시신은 보지 않기로 했죠. 경찰이 찾아와 사건의 경위를 알려주는데 이른 오전에 세 사람이 탄 스포츠카가 하필이면 음주운전 차량과 크게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카가 일반 차량보다 속도가 높고 차체가 더 낮아서 사고가 날 시 목숨에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자인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 조수석에 타 있던 시아버지도 즉사, 뒷자리에 타고 있던 시모는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만 해도 숨이 붙어 있었으나 갈비뼈가 폐를 찌르면서 쇼크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비록 남보다 못한 사이지만 호적상 제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 제가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은 일을 떠맡게 되었구나 싶었던 순간 경찰이 저에게 재산 상속에 대해서 말문을 트더라고요. 현재 유일한 가족분이시고 만약 이분들에게 빚이라도 있다면 상속 포기 절차는 3개월 이내에 밟으셔야 될 겁니다. 몰라서 떠안는 분들도 계셔서 미리 언질 드려요. 저는 그 순간 번뜩 눈이 떠졌죠. 병원에서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이냐 하여 2일장으로 치르겠다 하니 의아해하셨습니다. 오늘 이미 시신이 안치되었기에 2일장이면 바로 내일 발인을 해야 됐거든요. 저는 빠르게 화장터까지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뒤 아주 조촐하고 빠르게 장례를 치렀고 아침 일찍 발인을 하여 화장까지 마쳤습니다. 뼈가루가 되어버린 전남편과 시부모를 대충 보이는 하천에 뿌려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모든 재산을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부모가 남편에게 아이가 생기자 모든 재산을 미리 상속해 두었었나 봅니다. 남편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부부인 저에게로 모든 재산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집부터 현금, 차량, 거의 100억 원대의 재산 모든 것이 전부 다요. 한강뷰 아파트에 시부모와 남편 상간녀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간녀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바로 한강뷰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았더니 부동산을 통해서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녀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나한테 오빠의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모든 재산을 들고 가요? 그 혼외 자식이 법적으로 내 남편과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 유전자 검사하겠어요. 우리 오빠 아이인 거 밝혀서 내 아이의 재산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겠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이미 모든 시신을 다 화장해버린 탓에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라는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었죠. 저는 상간녀를 내쫓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상간녀는 쫓겨나는 동안에도 남편의 짐을 하나도 챙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을 태워 일말의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의 남자 욕심 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저희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돈 욕심 많이 안 부릴게요. 조금만 나눠주시면, 저희 아이 키울 수 있는 양육비라도 주시면. 상간녀는 제게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수신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저희 미용실에도 몇 번 찾아왔지만 막내가 경찰을 불러 빠르게 차단했고 저는 엄청난 자산가가 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나이도 벌써 40을 바라보는 시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믿고 의지했던 부원장에게 미용실을 넘기고는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손짓 발짓 써야 돼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학당에 다녀도 참 영어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10년을 넘게 있다 보니 이제는 이 생활에 정말 완벽하게 적응을 했답니다. 가끔 고국이 그립지 않냐는 하와이 친구들의 물음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전혀 그립지가 않네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의지할 데 없던 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쓸쓸합니다만 지금 제 생활이 너무 여유롭고 행복해서 과거는 다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마음의 평안을 찾고 혹여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복수는 완벽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